네,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스피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 토론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우리 김정호 교수님 정말 재미있고 유용한 그러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 어디다 할까 하는 것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주식 잘 되시면 저한테 1% 아까 싱가포르 대학처럼 예. 그리고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의 기획처장이신 김희산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텐데 무슨 문제로 토론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KDI의 경제학자로 10년 근무했고 이제 지스트의 8년 차 교수인데요. 오늘 무슨 주식을 사야 될 건가? 사실 저는 주식에 관심도 없었고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그냥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하로 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뭔가 저희 사고를 좀 말랑말랑해 해주게 해주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그냥 경제학자로 있으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시대에 살게 됐을까? 그리고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지스트에 온 것도 뭔가 이 시대에는 이공계 인재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와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 이전부터 이런 챗 GPT 혹은 뭐 알파고 이전부터 우리 교육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용성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니까 사회과학자가 사실 뭐 쓸모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쓸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할 것인가에 좀 이끌어주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교육혁신의 방향에 꼭지마다 다 공감을 하면서 읽고 또 발표를 받습니다. 각 꼭지마다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자로서 교육 뭐 일종의 실험 같은 것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던졌던 질문들 중심으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다들 문제 푸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문제를 스스로 제시하려도록 하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가, 이게 도전적인 과제인데요. 그냥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문제를 풀어오라는 풀 문제를 숙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오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숙제는 또 잘 해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학생들이 익숙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뭐 영어로는 solve 비슷한 거지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모범적인 이제 해법, 풀이 방법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그냥 풀어내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은 학교에서 꼭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모여서 나중에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약간 범생 같은 애들은 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진도 안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질문에 너무 이끌려가지고 그쪽만 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지스트에 또 이 석자 교수님으로 오셨던 또 카이스트 부총장님 하셨던 분께도 물어보고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많이 가르쳐 보셨습니까? 많이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두꺼운 이공계 대학 교재를 커버 투 커버로 굉장히 디맨딩하게 학생들한테 과제도 내주면서 많이 가르쳐도 봤는데
정년 퇴임할 때까지 쭉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별 소용 없는 것 같더라는. 뭐 공학 분야에서 빨리 바뀌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서 애들에게는 사실 그 학기가 끝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특히 학사 과정이 더욱더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뭐라도 확실하게 좀 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찾아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질문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면은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아이들. 저도 아까 이제 손 들었다가 이제 기회를 좀 놓쳤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번 학기 하고 있는 수업은 학생들이 플립드 러닝으로 미리 교재를 다 공부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숙제는 네가 품어온 질문을 혹은 토론 주제를 칠판에 나와서 다 적어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숙기가 없던 아이들, 소극적인 아이들도 남들 나와서 적는 거 보면은 의욕이 생겨가지고 또 적어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생각들과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스피크업을 하든지 아니면 라이트업을 하게 하는 그런 이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길러지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경계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뭐가 옳은 것이 뭐가 정답일까 그쪽으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생기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영이 분리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느 쪽의 진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힘을 기르는 그 능력으로서 나중에 민주적인 시민의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또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또 지식 학습을 갖다가 그냥 저는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식으로 효율적,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경계인이 되고 회의하는 생각,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좋은 질문이 또 영양가 있는 질문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이 더 활발해지는가? 저는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력하는 역량은 제가 4개국 대학생 조사를 해봤더니 이 초, 중, 고대로 올수록 오히려 한국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4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이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교육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더 초, 중, 고대로 올수록 교육의 타당성이 낮아진다라고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학 입시에 종속이 되고 또 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하고 그리고 교수자들이 특히 대학 교수들이 이전의 강의 노트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있을 때 사실 교육의 타당성은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협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팀으로는 좀 협력을 하게 하고 팀 간은 또 경쟁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과도기적으로는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한국 교육의 풍토에서는 좀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 절대평가를 좀 안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나중에는 팀들끼리도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들이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매우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토론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팀플 같은 거 이렇게 내주면 학생들이 되게 극혐하면서 되게 혐오를 하는데요. 무인승차자도 있고 뭔가 인간관계 소통 이런 문제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잘 설계된 수업에서 그런 걸 체험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그런 수업을 찾아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이 교수자들이 그런 수업들을 좀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융합 능력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특징이 다른 이 미국의 유수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전공으로 보게 되면 단일 전공의 비중이 높고요. 그러니까 복수나 융합 전공보다. 그리고 우리가 교양하고 그다음에 전공하고 일반 선택의 이 세 가지 과목의 비중 중에서 우리는 전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교양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학사과정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아까 이제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좀 학사과정은 좀 대학원과 좀 분리해서 리버럴 교육으로 좀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너무 그동안 보면 파편화되고 당장 써먹는 것
또 실용 위주의 어떻게 보면 발전주의 개발연대 교육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교수자들이 팀티칭 융합 과목을 하더라도 가령 7명의 교수가 팀티칭을 했으면은 7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수자들에게 그런 이 티칭의 크레딧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잘 활성화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서로 이 융합 능력들을 발휘하고 뭔가 이제 다른 리소스를 밖에서도 찾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그 교육에서 국내 성공 사례를 저도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과평가 연구에 이 PM을 맡았던 그 EBS가 NHN하고 같이 개발했다. 에트리도 같이 참여했는데요. AI 팽톡이라고 하는 초등학생 그 영어 말하기,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랬더니 학생들의 영어 울렁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동시에 이제 학생들의 학습 기록이 그 앱에 다 남기 때문에 교수자들이 나중에 맞춤형 학습을 할 때 일종의 학습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더 좋은 이 교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알렉스를 도입해가지고 통계학 과목을 가르쳤더니 처음에 통계학 완전히 낙제 있던 친구들 나중에 A+를 받아서 그때 교수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A, B, C, D 학점을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절대평가, 성취평가가 대학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인공지능 인재의 조건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다소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됐던 소통 협업 능력하고 리더십이 제 생각으로는 좀 활용점정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제 80년 이후에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직종에 상당한 구성 변화가 생겼는데 그때 고용 비중이 높았던 그 스킬의 조합이 높은 수리 능력과 높은 소셜 스킬, 사회성 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직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하고 사회성 중에서 뭐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냐라고 보면 소셜 스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왜 불러 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셜 스킬을 길러주는 역할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보면 지금 AI 생태계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 그 맨 왼쪽에 AI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CEO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월 한 2, 3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요. 맨 밑에 있는 말단 노동자는 그것의 11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직군들을 보면은 상당한 소셜 스킬을 요구하는 직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인간 조건을 말하기 위한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뭐 포스트 휴먼 담론도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정말로 이제 AI와 같은 지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로봇 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지난 2월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모셔드렸는데요. 2년 동안 이렇게 병상에서 못 움직이시고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간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가벼워진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거나 이렇게 들어서 옮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는 뭐 로봇이 할 거야 혹은 요양원에 맡길 거야라고 하지만 로봇 팔이 있으면은 우리 인간 간에 그런 가족 간의 가족애를 지키면서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의 도움 이쪽으로 좀 우리 그 과학자들이 또 기술자들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십이 어떤 교육으로 함양할 수 있는가 할 때 제가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수업이 교육의 경제학 수업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기말 과제로 기말 에세이를 제출하고 했는데 소논문을 내는 것이 챗 GPT 시대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 발표를 해라. 그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려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그런 강연을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 뭔가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혁신은 방향이고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절감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초등등고 뭐 혹은 학생들만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가? 사실 성인들도 변화를 해야 되고 성인에게도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지스트에서 AI 정책전략대학원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다 성인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주로 기업인들, 정책은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틀을 제도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특히 기성세대가 지식과 지혜를 또 시대의 이해력과 함께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렇게 제가 그 자료집에 내놓은 것은 지스트의 교육혁신 비전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인데 오늘 논의에서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챗 GPT 시대든 무슨 시대로 부르든 간에 학생들이 지금보다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삼 교수님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교육대학교의 기획처장이신 정형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5시간 7분, 6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어떻게든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6만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묵혀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맞아, 나침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공통 주제가 이 세 분,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공통 주제가 인간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에 들어가면 자칫 인간다워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더욱더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5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예측하고 추천하고 또 그걸 또 학습해서 더 나은 어떤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교육의 주체는 분명 교사입니다. 교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보조교사가 아니라 교사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이 구축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직접 교사가 기록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15만개나 용과학교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어렵겠죠. 두 번째는 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권이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시도교육청에서 1인 1기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기기를 사용할 때만큼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만 지금 교권에 대한 문제,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심리 치료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생들만을 위한 AI가 아니라 교사를 위한 AI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도록 던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저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AI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에 계속 치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학증 편향,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여기에 빠지기 쉽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결코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브르타와 같은 토론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사실 이 다양성에 물론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제 사물이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
도나 헤러웨이라는 분들은 인간 중심주의, 저도 사실 교육학자로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인간 중심주의 다음에 뭐 어떤 교육 철학이 나오지? 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닌가? 뭐 학생 중심 교육 다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추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 중심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 종 중심주의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생태계 속에 우리 인간만을 생각했구나. 또 우리 교육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교육에서 공기관만 생각하고 교사만, 학생만 생각하고 그 외의 세력들, 그 외의 환경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뭐 에듀테크 민간기업과 또 사기업, 공기업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인간과 사물, 특히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식 기반의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창의성 얘기하면서 항상 지식을 좀 등한시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어차피 지식은 지식인이라든가 네이버 검색 엔진, 특히 생성형 챗GPT에다 검색하면 다 나올 건데 우리 아들에게 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창의성은 전문성으로부터 발효가 되고 그 전문성은 지식과 몰입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요. 실제 생성형 AI로 저도 이제 그 교육 중에 컴퓨터 교육이 전공이기 때문에 코딩을 많이 시킵니다. 진짜 잘하거든요. 코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예를 들면 음성 인식하는 코딩을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식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을 인식하고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 인식을 종료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짜죠. 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코딩도 다 해주고 하는데 굳이 코딩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이 한 문장을 보통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명령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인식 버튼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고 인식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짤막짤막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종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입니다. 자, 디지털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기능과 부작용을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상 기술이 우리 교육이나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양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질병, 코로나가 있으면 백신을 발명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듯이 백신과 바이러스처럼 기술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발 못 쓰게 하는 교육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또 학생들 학교에서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정책 추진해야 된다 교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거 내 눈앞에서만 우리 교실에서만 안 쓰면 그게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한번 쓰게 하는 거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쓰는 교육을 제안을 해봅니다. 매진말.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는요,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각종 일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혁신은 세 가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것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중지하는 거, 그만두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그만두면 뭔가 걱정이 돼요. 지금 딱 해왔던 것을 그만뒀을 때 너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꾸 기존에 했던 걸 또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자꾸 시킵니다. 그게 우리 교육정보와의 가장 큰 맹점이었거든요. 인공지능 교육도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하이테크 또 하이터치 교육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호 교수님 말씀 중에 잎새이는 바람을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이터치 교육 그리고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형식 교수님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텐데요. 저도 인공지능과 그 로봇 드론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이 굉장히 토픽에 관해서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서로 질문하도록 하고 또 이제 방청석에 있는 분들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삼 교수님께서 김정호 교수님께 질의를 응답을 하시고요. 김증호 교수님은 정영식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고 발표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네, 우리 박 총장님께서 소중한 질문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김정호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자문 받으려면 자문료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자문에 준하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AI 인재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수학 실력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대학원 가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이건 대학 레벨이 아니라 만약에 고등학교 레벨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스트도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도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발해야 되는데 그 선발 위원장이시라면 그런 중등 레벨에서 AI 영재학교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좀 선발을 하시고 싶은지 사실 이제 저희가 키워보려고 하는 인재는 그 10대 기업가도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포부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냥 정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AI 영재 학교가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부터가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요. 너무 성과 위주 교육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학생들 뽑을 때 성격 위주로 뽑고요. 전공은 제가 가르치면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은 학부 수학과 나온 애들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중에 성격 밝고 친구 많고 그 다음에 수학 좋아하면 토론했을 때 논리적인 대화가 되면 그런 학생 뽑고 엄마가 조금 안 휘두르는 학생으로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학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다친 마음이 아닌 이런 학생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정도로 하고 꼭 해야 되는지 좀 제가 거꾸로 나중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정영식 교수님께 질문을 네. 한번 하시죠. 아까 이제 선생님 중심의 교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프라이버시 문제, 인공지능 하면 제가 뭘 하는지 다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공간에 사람을 가두려고 그래. 그걸 이제 멋있는 말로 메타버스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 타협해야 되는지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현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수용해야 되는지 사실 뭐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 저희가 이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제 핸드폰이나 또 인공지능이 정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넘이는 환경에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매 시간마다 그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어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사 혼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 한번 저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요. 그거 해본 적 있습니다. 학기 초에 어느 엄마가 오신대. 그러면 그 아이를 1시간 내내 쳐다보면요, 그 아이가 정말 잘 보여요. 열심히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 왔을 때 홍길동의 아이가 지난번에 뭐 캠핑 갔다면서요 하면서 막 얘기하면 어머님도 좋아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매 시간 하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 과목, 매 모든 아이들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또 들을 수 없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듣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거나 들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실은 데이터화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데이터화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본다면 데이터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교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저 아까 30분이 늦어졌지만 10분 단축해서 5시 20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순웅 총장님. 네.
예, 우리 김종호 교수님도 좋았고 뭐 우리 토론도 좋았는데 전 요새 좀 우리 뭐 김종호 교수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과학자라고도 인정해 주는데 제가 카이스트에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그 엔비디아의 아주 그 핵심 칩을 개발하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저한 이제 한 가지 김종호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요즘 보면 의사는 맨날 넘친다고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엔지니어들은 맨날 뭐 몇만 명 부족하다 맨날 그러는데 진짜 엔지니어도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뭐 막 요새도 엄청나게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떠드는데 진짜 우리 김정호 교수가 볼 때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양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로 말씀. 총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카이스트 계셨어야 되는데 한동대로 부산대로 가셔서 아쉬운데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96년에 왔을 때 10명 학생을 받으면 4명 정도는 천재였어요. 와, 뭐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나. 저를 가르쳐주고 그게 재미인데 요즘은 이제 1명 정도. 그런데요. 일단 그러니까 레벨 1 탑 엔지니어, 레벨 2, 레벨 3라면 레벨 2는 조금 수학 잘하고 문제 잘 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벨 1은 소셜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음대 미대 없는 게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레벨 2에 다 머물러요. 매니저도 잘 못해요. 최고 올라가면 디렉터인데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문제 PSC라고 그러는데 Problem Definition Self 그게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제 연구실로 돌아와 보면 연애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사회적인 능력,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가 수학은 가리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탑은 그런 수학적인 능력, 뭐 코딩도 잘 융합적이지만 여러 기술을 융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그런 인재가 우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또 네, 말씀하시죠. 문 교수님. 네. 예, 박재배 총장님 이렇게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뭐 언급했습니다만은 제가 100개의 고등학교를 돌아다녀 보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60개 돌았습니다만은 혹시 이거 아신가요? 고등학교 교실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요? 대한수학회 통계에 의하면 70%가 수학 포기자라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력은 수학의 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나폴레옹 시대에 아무리 포병 장교였지만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분의 영웅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대구에서 모 학술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수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수학을 70%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학이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학 교육의 방법론들을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해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뭐 대학만의 역할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어떤 대안들을 대학에서 만들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꼭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정말 성문 종합영어와 수학 정석 해법 수학 시대를 넘어서는 창의적 수학, 흥미로운 수학 학습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종호 교수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현장의 경험이 없어서 제가 하는 말씀을 조금 오해는 말아주시고 그냥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국 총리가, 인도 출신 총리가 수학 중요하다고 수학 다시 강조하잖아요, 그죠? 제가 경험해 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학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유학 가면 박사까지만 잘해요. 지도교수 시키는 것만 푸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문제 정의를 못하고 수학도 남들이 해본 거 그냥 리피트, 그냥 반복해서 그냥 스킬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 되게 약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상상력으로 하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 개념 얘기하고 같이 놀고 토론하고 이런 문제풀이, 제가 중학교,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한국 학교 다녔는데 그때 같이 푸는데 너무 비비꼬더라고. 그거 하다 보면 인격도 비비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인 재미. 근데 이제 항상 평가라는 게 이렇게 따라붙어서, 제가 뭐 전문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제시하고요. 토론 많이 하고 같이 풀고 수학 문제 자체를 내는 수업이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포기했다라는 게 문제 푸는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포기한 거 아닌가 싶고, 학교에서 수학 점수 잘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매저는 되지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수학 강국이 아닌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네, 먼저 말씀하시죠. 다음에 하시죠. 네. 네. 뒤에. 강은희 대구 교육감입니다. 사실은 뭐 오늘 말씀들 들어보면 대부분 초중등에서부터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초중등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답답합니다, 사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교육을 더 이상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수십 년을 계속되어 왔는가? 저는 뭐 대학 입시에도 있고요. 초중등의 책임도 매우 크지만 역시 대학도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IB라는 새로운 물론 외국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많은 저항도 받으면서도 5년 해서 올해 첫 졸업생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강주과기원도 카이스트도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인재를 원하면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많이 포기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공정성에 너무 잣대로만 보고 있다 보니 놓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배출되는 이런 아이들, 저희는 그 아이들은 수학을 토론하면서 개념에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습니다. 정말 수학이 재미있구나. 어쩌면 수포자를 만들었던 것은 교육을 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부디 헛되지 않도록 대학에서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좀 공공연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은희 의원님 혹시 옛날에 봉화중학교 선생님 하지 않으셨나요? 네, 소천리 출신 제가 박사 한 명 배출했습니다. 가끔 인사하러 간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 학생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도 학생이란 거 아셨어요? 네, 제 제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일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천리가 거기 진짜 태백산 넘어가는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정성이라고 자꾸 드는 게 신뢰인 거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 사회적인 신뢰. 우리 대학의 위기 중에 하나가 영년제예요. 논문으로 교수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교육에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사회의 신뢰 관계가 부족해서 자꾸 객관식으로 가고 양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에서 잠깐만 얘기해요. 저는 수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누님이 5분인데 다 주판만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주판 하나 가지고 누나가 대대로 했고, 어릴 때 노는 게 주판 가지고 169 더하기 169 더하기 하다 보니까 암산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학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경시대에 나가서 항상 수학만 좋아했습니다. 그런 제가 수학을 정말 사랑하게 됐던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수학교육과 들어갔죠. 뭐였냐면, 수학은 제가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공리래요.
사람이 그냥 약속한 거래요.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수학을 또 포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 EBS의 영의 기원을 보고 또 난제라는 걸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대학 때 이 난제를 또는 고등학교 때 이런 난제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쩌면 지금도 수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에 관심을 갖게는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어떤 철학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계산을 잘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수포자가 70%든 30%든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학을 정말 관심 있게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죠. 그리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다음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고등학교로 만들었던 강원 인공지능고등학교 전임 교장입니다. 8월 말에 저 퇴임을 했고요.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래 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 이제 스마트 도시로 돼가면서 도시 전체가 지금 인공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가는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 가야 되는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우리 김종호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토론자로 나오셨던 김희상 교수님이나 정영식 교수님께서 문제점들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 중심의 삶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도와줄 것인가에 접목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윤리, 헌장 또는 규범을 만들어서 또 초중고 지금 인공지능 그 교과목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의 어떠한 그 교육과정을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할 것인가, 그런 규범이나 이런 정책적 또는 교육과정 것이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직업 윤리 의식을 좀 강화시켜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제안하신 내용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 뒤에가 좀 먼저 하셨네요.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예정보다 조금 더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아쉽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인교육특별위원회에 있는 초등교사고요. 황수진입니다. 저는 현장 교사 입장에서 사실은 또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이 우리나라만큼 위축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의 문제라고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있어서 결과물들이 누적될 수 있고 이게 포트폴리오화 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포트폴리오화된 학생들의 평상시의 활동들을 대학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하시고 그 학생들은 그러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나 그리고 성실도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자기 미래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선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하시죠. 그동안에는 1차 고사, 2차 고사 수에 기껏해야 두세 번의 평가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했죠. 결국 평균 점수가 얼마큼 높으냐.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회의 평가를 하게 되고 단순히 지필 평가 아니라 소술 또는 활동까지도 기록이 되고 그것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가장 꿈이 아이들의 점수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1년치, 2년치 쌓이게 되면 이 아이가 비록 현재 시점의 평균이 80이고 어떤 아이는 90일지만 과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본다면 얼마든지 저도 이제 교무처를 좀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아이가 있다면 평균 80밖에 안 되지만 90되는 아이가 있을지라도 과거에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보고 충분히 그 아이를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제는 점수가 아니라 그 성장과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수원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에서도 물론 초등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교육에서도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상대평가는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뉴질랜드나 몇몇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절대평가 체제를 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하나만 더 한다면 이제는 531 교육계획의 한번 뛰어넘는 뭔가가 지금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 계시니까 한번 새로운 교육계획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8년 거의 30년 되었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정호 교수님, 또 지정 토론을 해주신 정영식 교수님, 또 김희삼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이상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